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침내 H조 1차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우루과이 대표팀의 첫 경기 11월 24일 오늘입니다. 목요일 밤 10시에 킥오프 하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 뛸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플랜 B는 어떻게 구성될까? 해외 축구 전문 기자, 축구 기록 분석에 정통한 김현민 기자를 모셔서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진수, 손흥민 선수는 뛸 수 있지만 황희찬 선수는 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회복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오현규 선수가 첫 경기 하루 전까지 엔트리에 들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2차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은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이제 공존시키는 새로운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고 황희찬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고 정우영 선수가 이제 원래는 투톱으로 아니면 10번이나 투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수비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왜냐면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도 왼쪽이 좋고 황희찬 선수도 왼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금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둘이 스위칭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4-3-3을 썼을 때. 하지만 이제 이렇게 4-4-1을 쓸 때의 장점은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휘젓기가 가능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에 더 가까운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었죠. 예, 사실 황의조 선수를 또 주전 공격수로 쓸 때는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도 조금 측면과 이선에서 뛰었는데, 황의조 선수의 폼이 좀 떨어지는 부분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올라왔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황희찬 왼쪽,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전방으로 올라가는 전술들을 썼으나 이제는 이제 황희찬 선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새로운 패턴이 필요해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 뛰면서 경합도 해주고 공중볼도 따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아골절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재부상의 위험을 피하면서 경기를 하려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이 황희찬 부재, 손흥민 부상에서의 조합은 어떨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황희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굳이 전방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얘기하셨다시피 경합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원래 뛰는,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뭐 조규성 선수가 그러면은 전방에서 조금 비벼주고 경합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우영 선수가 조금 보조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득점력은 뛰어날 수 있어도 전방에서 이런 포스트 플레이나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맞지 않은 카드일 수 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유리하고,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6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렇고 평가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부담을 또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활용 여부거든요. 아, 예.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벤투 감독이 그동안 뭐 거의 활용을 안 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승부처에서 조금 높이를 살리는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방에 이제 킬패스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마치 이제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일본이 전반전에는 조금 이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마에다 선수를 출전시켰고 후반전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도안리치라든지 뭐 미나미노라든지 아사노 같은 선수를 투입했던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손흥민, 조규성, 작은 정우영 선수를 투입했을 때 조규성 선수와 작은 정우영 선수가 조금 이제 희생해주다가 후반전에 어느 시점에 골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주변에 조규성, 작은 정우영,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톱에 있을 경우에, 그리고 정우영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톱에 있을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는 크로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높이를 살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조규성 선수가 톱에 선다라는 거는 그럴 때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작은 정우영이 됐든 뭐 이강인 선수가 됐든 조규성 선수가 맨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플랜 B 상황에선 조규성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은 원톱 자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조규성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면서 또 해리 케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잘 맞으니까 케인 선수의 플레이를 연구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케인 선수를 롤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경기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비디오 분석 같은 것들을. 네, 그러면서 이제 9번 역할을 하면서도 또 2선으로 내려와서 패스도 하던 그런 케인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도 뭐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K리그에서 시도해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예. 대표팀에 와서도 조금 시도해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잘 맞춰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K리그에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조규성 선수가 이런 면을 좀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조규성 선수의 이거는 기록인 건데요. 네. 뭐 어시스트도 4회를 기록하면서 예, 이게 그러니까 뭐 김천 상무 선수들 중에서는 예,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기대 도움도 어쨌건 2.13개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슈팅 정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 또 비벼주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네.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중볼 승률이 52.6%로 3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합 승률이 48.8%로 5위였는데, 이게 그 공중볼 경합 승률 같은 경우는 K리그 국내파 공격수들 중에서는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예. 이제 이게 김천 상무에서만 기록인데 전북 현대로 돌아왔을 때 기록까지 총 합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합 횟수나 경합 승리나 뭐 공중볼 시도나 많은 경합에 있어서는 상위권, 특히 국내파 선수들 중에서는 거의 4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또 승리의 이제 비율을 봤을 때는 최고급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포스트 플레이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아이슬란드하고의 경기에서 상당히 포스트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항상 조규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얘기를 할 때 조규성 선수가 유럽 선수들한테는 조금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어가지고 신체 조건이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혀 안 꿀리고 도리어 더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케인 선수와 이제 개별적인 세부 기록을 좀 살펴보면 뭐 좀 유사성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 뭐 그러니까 리그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 그대로 뭐 등차해서 비교할 수는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경합 승률이라던가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률 같은 게 이제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태클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에다가 패스 성공률 자체는 더 높긴 해요. 예, 케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번 공격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고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전진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전진 패스 비율이 33.3%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공격수가 왜냐면 공격수 앞에 누가 있다가 33% 전진 패스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토트넘의 특수성 그리고 케인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규성 선수는 아무래도 K리그 팀에서 뛰다 보면은 감독들이 그런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진 패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조규성 선수가 어쨌건 간에 케인 선수를 보고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어쨌건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13.1%로 케인 선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기회 창출 기록 자체도 38개니까 뭐 공격수로서 충분히 좋은 기록이고 5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면 대표팀에 와서는 조금 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본인이 골을 넣는 것보다 도와주려는 경향을 이제 보일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월드컵에서 이런 역할들 손흥민 선수의 보조자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조규성 선수는 31경기 기준이거든요. 케인 선수는 37경기 기준이에요. 지난 시즌 기록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경기당 찬스 메이킹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경기당 도움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는 적게 시도하고 있지만은 성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성공률은 도리어 조규성 선수가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폭넓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기여할 수 있다. 거기다 득점력까지 또 K리그에서는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검증됐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그 우루과이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또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요. 그 케인 선수가 공격수 치고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90분당 패스 횟수가 24.3회인데 조규성 선수가 24.8회로 더 많아요. 그리고 롱패스 성공률도 조규성 선수가 더 높아요. 결국엔 조규성 선수가 물론 이제 케인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반영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충분히 이제
패스하는 공격수로서 역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때나 혹은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열릴 때 좋은 그 패스 연결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할 선수 역시 작은 정우영 선수죠. 네. 이 선수도 이제 선발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규성 선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다. 무엇보다 활동량이 대단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으니까 지난 시즌 기록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보다 그 정우영 선수가 패스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대 도움도 팀 내에서 3위였고요. 네. 기대 득점도 팀 내에서 3위였고, 그리고 이게 거의 90분당 기록인 거거든요. 예. 90분당 득점도 팀 내에서 2위였어요. 음. 그리고 90분당 유효 슈팅이 팀 내에서 1위였습니다. 0.93회로. 결국에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이타적인 역할뿐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지난 시즌에 예. 충분히 보여줬다는 근데 건데. 너무 헌신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묻히는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찌됐거나 근데 최대 강점은 역시 그런 헌신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올 시즌에 또 최근에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시간도 늘어났고 좀 잘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선발 출전이었던 샬키전인데요. 정우영 선수는 항상 보면은 60분에서 70분을 정말 미친 듯이 뛰고서 교체 아웃되는 그런 네. 유형으로 뛰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가 환상적인 기록들을 올렸었는데요. 69분을 뛰면서 활동량이 9.12km였고요. 네. 그리고 전력 질주가 29회로 예. 전체 1위였는데 원래 전력 질주는 20회가 넘으면 많은 거거든요. 예. 69분 뛰고 29회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도 7.59km/h였거든요. 네. 이게 선발 출전 선수가 나오는 평균 속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이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의 기록을 90분으로 환산을 하면요. 활동량이 12km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 1위예요. 예. 예, 그 90분 뛰었다고 하면은 1위였다는 소리고요. 예, 그 전력 질주가 90분으로 환산하면 40회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죠. 40회는. 거의 뭐 체력 훈련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많이 뛰면서도 빨리 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가 정우영 선수의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뛰면은 빨리 못 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또 이제 빨리 뛰면은 많이 못 뛰는데 정우영 선수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 대신 그렇기 때문에 90분을 못 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클렌저는 조금 더 많이 뛰었어요. 예, 뭐 클렌전에 이제 82분을 뛰었는데 그래서 10km를 넘게 했고 또 스프린트 32회. 그리고 저 평균 속도가 7.80km/h로 교체 투입된 선수들보다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스프린트는 전력 질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도 많이 하는데 또 평균적으로도 계속 쉽지 않고 빠르게 뛰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곳저곳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이제 전성기의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는 활동량이다라고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움직이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저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박지성 선수보다 재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 성공한 선수인데 대선수죠. 근데 저는 활동량만 놓고 보면은 정우영이 도리어 박지성 선수보다도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우미로서 조규성 선수가 앞에 있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만 자유를 찾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면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래도 창의적인 패스에 있어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라리가에서도 좀 손꼽히는 재능이잖아요.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상대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0대0 스코어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다가 이제 승부처에서 일본이 했던 것처럼 일본도 독일과 계속 괴롭혀 주다가 거다 승부처에서 이제 승부수들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후반 막판에 동점 뭐 역전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그럴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인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올 시즌 라리가에서의 활약은 뭐 라리가 전체에서 주목할 정도인데 기록으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마요르카에서의 기록에서 일단 뭐 공격 진영의 그 패스 성공률이 팀 내에서 2위고요. 그리고 뭐 찬스 메이킹 당연히 1위고요. 도움도 당연히 1위고요. 기대 도움도 당연히 1위고요. 예, 득점은 이제 무리키에 이어서 2위고 기대 득점도 무리키에 이어서 2위고 뭐 그런 거죠. 거기다가 드리블 돌파도 가장 많이 하고 크로스도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죠. 공격적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 좋은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플레이메이커로서 측면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또 속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 들어와서
패스를 뿌리거나 슈팅을 하거나에 좀 특화돼 있었는데 예. 올 시즌에는 좀 영역이 확장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아기레 감독이 무리키와 이강인의 그 공격 조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서서 할 때는 왼발잡이니까 크로스를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리키의 머리를 노리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록을 보더라도 크로스가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3배가 넘게 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이강인 선수는 크로스를 잘 하지 않는 그렇죠. 선수였어요. 물론 왼발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플레이 패턴과 위치 자체가 뭐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 거의 윙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뭐 전체적인 기록들이 다 올라갔죠. 뭐 그러니까 경기당 패스 횟수도 늘어나고 찬스 메이킹도 뭐 2배 이상 늘어났고, 네.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활동 반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사이드에서 왼발을 활용하는 전발 윙어처럼 뛴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출전 기록을 보시더라도 왼쪽 윙후 6경기 이제 가장 많은 출전 경기 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 경기들 보면은 다 왼쪽에서 뛰고 있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무리키랑 투톱처럼 정말 뛰면서 약간 오른쪽에서 왼발로 슈팅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예 왼쪽으로 오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이 아니라 거의 뭐 3-6-1에 가까운 형태로도 뛰는 뭐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왼쪽 이제 히트맵이 비아레알전인데 보시면은 왼쪽을 거의 그래도 많이 밟고 다니죠. 네, 뭐 5-4-1, 3-6-1을 했을 때 왼쪽 사이드를 이강인 선수가 책임졌다. 그래서 윙 플레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전방에서 이제 9번 역할을 해주고 손희 선수가 이제 배후에서 움직인다면 조규성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갖고 조규성 선수가 헤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떨궈주고 손희 선수가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유인해주고 뭐 그 사이에 또 공이 이제 손희 선수에게 올 수도 있는 다양한 패턴을 이강인 선수의 왼발로서 끌어낼 수 있다. 결국엔 이제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못 나온다는 상황이 된다면 조규성, 작은 정우영, 이강인은 경기 중에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 카드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더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예. 거기다 무엇보다도 황희찬 선수의 그 우리나라 대표팀에서의 최대 무기는 바로 돌파였거든요. 예. 파워도 있고 기술도 있는 그런 돌파가 가장 했었는데 지난 9월 이제 뭐 그래서 평가전 때도 황희찬 선수의 그런 돌파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른 공격 무기들이 없다 보면은 이강인 선수의 킥을 조금 살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대신 높이 싸움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정우영 선수는 체력적으로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뭐 나상호 선수도 있고 권창훈 선수, 네. 홍민규 선수들도 있지만 뭐 현재로서의 뭐 그 역할상으로도 그렇고 장점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무대 경험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그리고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좀 기회를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막상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조규성 베스트가 아닐까. 베스트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루과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예상대로 한국이 경기를 치르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전술이 나올지 그리고 사우디와 일본처럼 우리도 멋진 승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